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학에 항해하는 안재호 박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해겔의 변증법 논리학의 1장 1절입니다. 자, 주제는 존재, 무, 생성의 변증법, 그리고 부제는 아는 것만큼 보인다. 해겔 논리학 1장 해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해겔이 말한 논리학이라는 그 타이틀이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자, 이 논리학은 흔히 말하는 보통 일반적인 논리학, 라직이 아니라 실제로는 형이상학, 메타피직스 내지는 존재론, 온톨로지입니다. 자, 굳이 말한다면 해겔이 말한 논리는 존재의 논리학이다. 다시 말하면 존재 자체가 논리적으로 진행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존재의 논리학. 또는 달리 말하면 바로 세상 또는 세계가 논리적이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해겔 철학을 범논리주의라고 합니다. 판로기스무스라고 합니다. 자, 이런 해겔 논리학이 유명하지만 그중 여러 가지 그 버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알아서 가장 중요한 소위 말하는 대논리학이라고 불리워지는 비션샤프트 델 로기의 일부분을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통 논리학 또는 형식 논리학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흔히 부르기를 사유의 형식을 갖다가 대표하는 책이다. 그중에 대표적인 바로 과목이 소위 어떤 3단 논법, 실로지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자, 첫 번째, 사람은 다 죽는다. 두 번째,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결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거 아시죠? 3단 논법. 이런 것이 어떤 종래 논리학 또는 형식 논리학의 일반적인 어떤 규칙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논리학을 실제 독일 사람들은 이걸 다시 또 변화시켜가지고 아주 논리학의 새로운 발전을 이뤘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자, 이 칸트는 뭐냐면 종래 논리학을 다시 여기서 어떤 판단의 12가지 형식이 있는데요. 무슨 긍정 판단, 부정 판단 이런 식으로. 자, 판단을 다시 그중에서 12가지 어떤 5성의 범주라고 불리우는 카테고리들을 좀 도출해냈습니다. 요 일단 1단계 발전했죠. 즉 종래 논리학에서 뭐냐면 거기서 다시 어떤 사유 규정으로 바꾸었습니다. 자, 그 12가지 있죠. 자, 이게 어떤 논리학의 어떤 1단계 변화. 다시 말해서 종래 어떤 논리학의 어떤 인식론 내지는 어떤 형이상학으로 바꾸는 때 가장 큰 기여한 그 큰 일보가 바로 임마누엘 칸트였던 소위 말해서 선언적 논리학으로 불리워지는 그 책이었습니다. 즉 순수 이성 비판 아시죠? 그 책이 바로 다른 테마가 선언적인 논리학이었습니다. 논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성의 구성들을 펼쳐보았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 바로 피히테라고 불려지는 어떤 역시 독일 관념론주의 철학자였습니다. 피히테는 다시 말하면 재밌게 자, 일단 그 칸트의 12가지 범주를 비롯한 다양한 어떤 사회 규정들을 자신의 철학 원리인 자아와 비아였죠. 디에고와 더난 이고였던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한번 여러 가지 범주들을 다시 아주 체계적으로 도출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거였죠. 이 사람은 바로 그 원리는 바로 그 자아와 비하인데 또는 아와 비하입니다. 여러분들 국어책에 배웠겠지만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런 말 썼죠. 조선 상고사에서 역사란 뭐냐면 아와 비하의 투쟁이다. 그런 유명한 그 독립선언서 비슷한 그 문장 아시죠? 이게 바로 실제로 어떤 피히트의 어떤 그 자아 철학의 일종의 어떤 그 적용이었습니다. 자, 근데 피히트는 문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이행이 있죠. 운동이 있다는 거죠. 이 운동이 무슨 육체 운동이 아니라 어떤 개념적인 운동이 있고 또 이행합니다. 그리고 또 대립과 모순까지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도 알았지만 결국은 종래의 어떤 논리의 근본 법칙인 동일률과 그래도 모순율을 갖다가 완전히 뭐냐면 폐지는 못했습니다. 극복을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 해겔은 그걸 넘어서서 피히트의 철학에 내포되어 있는 어떤 기본적으로 모순과 어떤 동일률의 규정들을 완전히 어떤 지향, 극복, 철폐하는 과정을 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런 도리어 종래 논리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동일률과 그리고 모순율 또는 배중률이 있는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이 도리 뭐냐면 그런 모순, 컨트라딕션과 부정, 니게이션 이것이야말로 도리 어떤 참다운 존재의 뿌리다라고 하면서 자, 그 자신의 유명한 어떤 변증법적인 논리학을 갖다가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형식 논리학, 칸트의 선언적 논리학, 피히트의 어떤 자아의 논리학, 그리고 4단계 와서 해결의 어떤 드디어 변증법적인 논리학. 이것은 바로 또 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주는 형이상학이요 또 존재론이다. 자, 해결은 이 논리학을 구성하면서 학문 또는 과학의 출발점이 있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출발점은
순수한 존재이다. 라이네스 자연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존재 개념은 실제로 해결 이전부터 벌써 서양 철학의 어떤 핵심적인 테마였습니다. 벌써 BC 5세기부터 파르메니데스부터 해가지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해가지고 특히 중세에 와서 스콜라 철학, 토마스 아퀴나스에 이르는 관통하는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존재 개념, 비인 개념인데요. 자, 해결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존재 개념을 갖다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냐 존재라는 것은 실제로는 어떤 감각적인 존재를 갖다 말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고려로부터 뭐냐면 서양 철학은 한마디로 BC 5세기부터 해가지고 존재 개념 중심으로 특히 또는 존재론 내지는 형이상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자, 해결은 우선 이런 아주 다양한 그 존재 개념 가운데서도 그래서 일단 뭐냐면 1차적으로 감각적인 거죠. 눈에 보이는 것 또는 물질이죠. 이게 물질. 자, 이런 물질입니다. 한마디로. 자, 이런 물질은 공간적인 존재 이런 것을 거의 논리학 일부인 존재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질 그 같은 말이죠. 감각, 공간적인 존재 또는 신체 같은 것들. 결국 이때 말하는 해결의 존재 개념은 결국 어떤 외적인 존재였죠. 눈에 보이는 존재, 눈으로 보고 만지는 존재. 이게 바로 해결의 어떤 존재 개념의 큰 특징이다. 자, 그 다음에 이 감각이 있는데 이게 어떤 감각 또는 감성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또는 센시빌리티인데요. 또는 달리 말하면 이게 또 어떤 직관이다라고도 합니다. 직관. 같은 말입니다. 독일어로 직관은 안샤웅인데요. 그 뜻이 바로 그냥 보다 이런 뜻입니다. 직관 바로 감각 같은 뜻이다. 자, 여기서 뭐냐면 중요한 것이 자, 이거 바로 뭐냐 직관이 있더라도 이게 해당하는 개념이 없으면 그것이 그 감각 또는 직관은 뭐냐면 허무하다 이런 결론이 있는 거죠. 이게 실제 이마누엘 칸트의 기본적인 사상인데요. 저 항상 인식은 더 귀하겠지만 직관과 또는 감각과 그리고 또 개념이 서로 결합돼야지 비로소 또 객관적인 인식이 성립한답니다. 자, 일부 여러분이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야, 아시죠? 요 그림. 자, 와이파이 그림이란 말이로 이미지 1을 보겠습니다. 와이파이. 자, 이걸 보시면 이게 무엇인지 다 아시죠? 아, 이거 지금 이 기호는 바로 어떤 컴퓨터 또는 핸드폰에 있어가지고 어떤 무선 통신을 말하는 와이파이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이미지 또는 감각에다가 또 의미 있죠. 와이파이라는 개념이 결합될 때 비로소 이것을 이 이미지를 갖다가 와이파이로 인식한다 또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다른 그림 보겠습니다. 밑에 있죠. 이미지 2로 보겠습니다. 약간 흐릿하죠. 자, 여러분들, 야, 이미지 이거 이러한 봐라. 이게 지금 무엇이냐, 한마디로. 사람들 보여줘, 사람의 머리 보여줘, 팔다리 보여줘. 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유명하던 뇌과학에서 가지고 환상사지라고 부르는 질병을 갖다가 표시하는 병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자, 다리가 어떤 팔다리가 잘려진 사람들이 때로 뭐냐면 그 잘려진 어떤 없는 팔다리에서 엄청 고통을 맛본다는 거죠. 이게 유명한 지금 그 일화인데요. 엄청난 고통 맛봐서 막, 예? 자, 이것처럼 어떻게 해서 지금 그 존재하지 않는 그런 여기에서 어떤 고통과 어떤 통증이 있냐는 거죠. 이게 어쨌든 이게 어떤 환상사지다라고 불리고 있고, 자, 이것을 갖다 해결한 분은 바로 뇌과가 유명한 어떤 그 박사님인 라마찬드란 박사가 쓰는 책에서 여러분들 해결했습니다. 자, 요 해결책은 다 아시다시피죠. 바로 그냥 우리 뇌 속에 다시 또 다른 뇌가 있다는 거죠. 또는 뇌 속에 작은 인간이 있다. 신기한 이야기죠. 호문클루스라고 결국 요 안에서 다시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 뇌에서.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개념 없이는 지식 없이는 뭐냐면 이런 감각을 보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알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 이런 어떤 말이 되겠습니다. 결국 여기서 나와서 뭐냐면 결국 아는 만큼 본다는 거죠. 바로 뭐냐면 아는 것이 보는 것이다. 그게 같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 보는 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냐. 제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자, 결국은 우리 속담이 있죠. 아는 만큼 본다. 이런 말이 있죠. 자, 이런 측면에서 해결 논리학에서 순수 존재는 순수 무와 같다라고 하는 유명한 명제를 남겼습니다. 순수 존재는 순수 무와 같다. 이게 바로 우리 지금 속담이 뭐냐면 아는 만큼 본다 또는 아는 것이 보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칸트 말 따르면 즉시 어떤 직관이 있죠. 직관에 수반되는 그런 지식 또는 개념 또는 관념이 없다면 그 직관은 실제 없는 것이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자, 이렇던 우리가 어떤 그 그림 볼 때, 세상을 볼 때 그죠 가지고 있는 개념, 관념, 지식 이런 것들을 해결은 뭐냐면 규정성이다. 규정성. 맞죠? determination. 독일어로 베스티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규정성 없는 그런 직관이 있죠. 또는 감각은 실제 뭐냐면 완전히 암흑 상태란 거죠. 아무것도 우리가 보거나 인지할 수 없는 상태다. 따라서 뭐냐면
순수 존재는 순수 무와 같다. 즉 직관이 있지만은 거기 어떤 개념적인 내용들이 첨가되지 않으면 그것은 실제로 없는 것이랍니다. 자, 해결했죠. 기본적으로 존재 개념. 존재는 바로 어떤 감각이요, 물질이요, 또 그리고 직관이다. 같은 말입니다. 또는 공간이라는 거죠. 같은 뜻입니다. 전부 다. 철학적인 의미. 감각, 물질, 직관, 공간 전부 다 약간 실제로 같은 뜻입니다. 자, 이런 어떤 물체 또는 공간에서도 사유가 빠져버리면, 관념이 빠져버리면 전혀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답니다. 따라서 해결이 말했죠. 순수한 존재 있죠. 아무런 내용적인 사유가 없는 그런 어떤 감각, 직관은 전혀 어떤 내용이 알맹이가 없는 텅 비었다. 그처럼 순수한 감각이 있죠. 아무런 어떤 규정 없는 그런 감각은 실제 내용이 없고 공하답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있죠. 야, 그렇지 않다. 우리가 모르더라도 그러니까 보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자연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그러나 문제는 이겠죠. 아까 그림도 마찬가지고 실제 보면요, 해결 말이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어떤 그림 볼 때 또는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자, 기본적인 관념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색깔이다 또는 시간이다 그리고 어떤 뭐 원이라든지 또는 어떤 이게 있죠. 방향, 위치가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상하 이런 개념으로 실제 어떤 세계를 갖다가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저처럼 이것 없이 색깔 없이 선 없이 뭐 또 모양 동그라미 또 있죠. 사각형 없이 또는 왼쪽 오른쪽 키다 크다 왼쪽에 있다 방향 없이 실제로 우리는 실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자, 이처럼 이런 관념이나 또는 지식이 없다면 실제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텅 빈 공간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어떤 근본적인 지식 또는 관념이 없다면 세계는 한마디로 암흑 상태다. 암흑 상태.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고 분간을 갖다가 전혀 못하게 되고 완전히 어떤 텅 빈 공간이 있죠. 아무것도 없는 공간. 자, 다시 말해 바로 이것이 바로 무다. 무란 것은 바로 이런 뜻이다. 저 암흑 상태였죠. 순수한 암흑 상태. 이게 바로 무란 거잖아. 저희들 덧붙여가지고 철학사적으로 볼 때도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리스토텔레스 있죠. 이분도 이런 물질을 갖다가 추상에 나갈 때 다 떼버리고 물질의 형태 떼고 마지막까지 있죠. 그죠? 형상 없는 물질을 갖다 제1의 물질 또는 제1진리라고 했습니다. 제1진료. 이게 물질에서 모든 걸 추상 떼어버리는 거죠. 저거 어떤 색깔 떼고 방향 떼버리고 뭐 어떤 떼고 또 다 떼고 마지막 남는 있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물질 또는 진료가 있다. 이게 바로 어떤 제1진료, 세상의 원인이 되는 그런 물질이라고 불렀습니다. 해결하고 상당히 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해결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논리학이죠.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논리학 책에서. 자, 순수한 광명과 순수한 암흑은 서로가 다 같이 똑같은 두 개의 공함을 나타낸다. 뿐이다. 그래서 순수한 광명이 있죠. 완전한 그 밝은 빛 또는 순수한 암흑 둘 다 특징이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동일이죠. 똑같다는 거죠. 전혀 완전히 밝아버렸어요. 진짜. 그림자 없이 그런 세계죠. 문제가. 색채 없이 그런 세계들. 자, 이처럼 둘 다 순수한 광명과 순수한 암흑 둘 다 공허하고 어떤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에 따라서 순수한 존재는 순수 무와 같다라고 하는 해결 논리학 1장의 어떤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에 방금 그렇죠. 해결 텍스트 있죠. 바로 순수한 광명과 순수한 암흑은 서로 똑같다. 이건 해결의 개논리학. 존재론 1장 존재 임석진 번역 87쪽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존재 혹은 순수 존재는 무 또는 없음이라는 범주로 이용한다. 저 무는 바로 순수 존재와 다르지 않다. 자, 여기서 해결이 말하는 어디죠? 무규정적인 어떤 존재의 제1의 진료, 재료는 바로 물질 또는 감각인데요. 이렇게 해결 다시 자신의 어떤 논리학 텍스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존재는 오직 이와 같이 순수하고도 공허한 직관 그 자체일 뿐이다. 이에 못지않게 또한 존재 속에는 사유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니 결국 이것은 오직 공허한 사유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뿐이다. 이렇게 볼 때 실로 무규정적인 어떤 직접적인 존재로서의 존재는 무로서 결코 이것은 무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같은 책 75페이지. 결국 순수 존재는 규정성이 없기 때문에 순수 무와 똑같다. 무규정적이라는 면에서 같다는 겁니다. 위에도 설명됐죠. 자, 결국 해결을 우리가 말한 것은 뭐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 결국 아는 것이 보는 것이다. 알지 못하면 보지 못한다. 즉 사유 없이는 직관도 없다. 이런 어떤
약간 좀 쇼킹한 개념에 지금 도달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첨부는 뭐냐면 이런 사상을 실제 해결 자신이 독창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까 말한 임마누엘 칸트의 그 철학에서 상당히 뭐냐면 차용을 했습니다. 자, 해결이 방금 사상했죠. 순수 무는 순수 존재이다라는 그런 변형법적인 사유 있죠. 그래서 완전히 역전된 변형법. 존재는 무다 말이죠. 정반대로 아까 이행 또는 운동했죠. 또는 모순. 한마디로 모순이죠. 어떻게 존재가 뭐냐. 모순적이다. 이처럼 전통적인 철학을 완전히 논리학을 갖다가 완전히 해결은 파괴자입니다. 파괴자. 또 어떻게 존재의 반대는 무인데 서로 대립자가 서로 같다고 하느냐. 바로 이거 뭐죠? 변증법이다. 서로 이행한다. 이동한다 합니다. 그 책인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저 다시 말하면 인식이라는 것은 똑같은 내용인데요. 직관 플러스 개념이다. 자, 이런 어떤 문장이 있습니다. 칸트는 뭐냐면 자, 순수 이성 비판에서 자, 유명한 것도 밑줄 쫙 이런 말입니다.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의 맹목적이 아시죠? 이 부분. 자,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 이 말은 결국 위에서 같은 거죠. 결국 뭐냐면 내가 어떤 개념이 있는 관념이 있는 만큼 지식이 있는 만큼 본다는 거죠. 지식이 없는 그런 어떤 직관 또는 감각은 한마디로 공허하다. 물론 해결은 이제 칸트 문장을 그러니까 전부 다 해석하지 않고 그 두 가지 문장이었죠. 내용 없는 사고 개념 없는 직관이 있는데 주로 뒤에 것만 해석을 하고 앞부분 있죠. 자, 내용 없는 사고가 무엇이냐. 자, 이건 뭐냐면 직관 없는 사고인데요. 이건 뭐냐면 이런 부분은 해결을 취급 안 했습니다. 저희처럼 직관 없는 사고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이런 거였죠.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전설의 어떤 그 괴물들 있죠. 일각수, 유니콘 있죠. 또는 용 같은 것들 또는 무슨 뭐 이것입니다. 상상적인 거죠. 다이아몬드 산 같은 거죠. 얼마나 지금 좋겠습니까?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산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것들은 개념은 있지만은 거기에 대응하는 직관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한말 공허하다는 거죠. 또는 이것입니다. 둥근 사각형 같은 것들. 자, 이거는 모순 있죠. 개념은 좋다. 둥근 사각형 실제 만들어봐라. 실제는 없는 거죠. 이처럼 자, 모든 어떤 그런 사유가 다 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냥 단순히 추상적인 상상적인 어떤 개념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 이 두 가지 다 말한 해결은 앞부분은 좀 그러니까 삭제해버리고 뒷부분 다시 말하면 어떤 이거였죠. 저 어떤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 이 부분만 떼가지고 자기 어떤 논리학을 일장의 어떤 기본적인 주제로 삼아 갔습니다. 자, 칸트의 그 유명한 철학이었죠. 아까 한 것처럼 Gedanken ohne Inhalt sind leer, Anschauungen ohne Begriffe sind blind. 자, 순수 이승비판의 어떤 구절입니다. 다시 말해 결국은 인간의 오성 개념은 감성에 의존하고 또 반대로 오성 없는 감성 역시 올바른 인식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공상에 불과하다. 자, 이것처럼 방법이었죠. 바로 순수 존재에서 바로 순수 무로 이동한다는 거죠. 운동 개념, 이게 바로 해결이 말하는 개념의 운동이다. 개념 스스로가 뭐냐면 자체 내에서 정반대로 이동에 관한 어떤 특성이 있다. 이게 바로 뭐죠? 바로 변정법, 다이알렉틱이라고 불려집니다. 자, 바로 그럼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뭐냐면 생성이라는 거죠. 베르덴이다. 비커밍이다. 됐죠? 존재, 무, 생성. 자, 따라서 뭐냐면 생성 개념의 어떤 탄생이죠. 또는 뭐 소멸도 마찬가지인데 그죠. 자, 뭐냐면 다시 무에서 유로 간다 생성이죠. 또는 무에서 유로 간다 소멸인데 둘 다 결국은 다 어떤 체인지 변화란 거죠 문제는. 자, 일단은 다시 말하면 생성 개념은 중요한 건데 바로 어떤 유와 무의 어떤 상호 이동 내지는 상호 교환, 무에서 유로, 존재에서 무로. 자, 이처럼 뭐냐면 이런 아까 생성과 어떤 존재와 무의 어떤 변정법적인 굳이 변정법적인 동일성 위에 바로 어떤 생성이라 불리운 더 높은 범주 카테고리가 존재를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상과치여서 자, 논리 또는 세상의 기본이 되는 어떤 개념이 세 가지 범주였죠. 저 뭐냐면 있다 그리고 없다 그리고 생성된다라고 하는 유무성 또는 존재 무 그리고 생성이라고 하는 위대한 어떤 카테고리들이 도출 내지 연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는 끝이 아니고 해결은 보면 실제 이게 지금 엄청난 테마이기 때문에 그 주석에다가 뭐 엄청난 그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주석 보시면요. 자, 제일 처음에 더 위대한 그 파르메데스 존재는 있고 무는 없다고 하는 그 유명한 구절. 또 그다음에는 헬라크레이투스. 자, 있음도 없고 없음도 없다.
또는 뭐 만물 유전한다는 거죠. 또는 기독교 행위상에 있습니다. 무로부터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 엑스 니힐로 니힐 퓨이 등 여러 가지 어떤 그 서양 철학 2500년의 존재의 개념 토마스 아퀴나스 비롯해가지고 다 그 설명하긴 하지만 실제 어떤 기본적인 관념은 방금 말한 거죠. 칸트적인 또는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아는 만큼 본다 또는 아는 것이 바로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관념론적인 통찰 위에 서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